네,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오늘 박유혜 선생님의 세 번째 소설집입니다. 종이꽃 한 송이를 가지고 요 이제 한 작품집을 가지고 두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온 지가 조금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뭐 따끈따끈한 그런 이제 처분이 조금 지난 설이라고 보지만 갓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작가님 또 새로운 또 포부를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몇 가지를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또 임혜숙 작가도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책을 출간한 박영애 선생님의 근황 저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책이 왔을 때 표지를 보고 이거 대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박영애 선생님이 보러 말고 말씀인데 이 이름 끝에 모자를 씌워가지고 이런 참사가 큰 사고가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명입니다. 원래는 이제 박영애 선생님이 본명이시고요. 그래서 근황을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근황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뭐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 근처에 온천천이 있어서 아침 저녁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이 섬이 아니라더니 우리가 참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코로나로 인해 아주 야무지게 깨닫게 되다니 좀 우습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아주 촘촘하게 이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작가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지속적인 글쓰기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감가를 벌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과 자연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쓴 단편 종이꽃 한 송이를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 뭐 이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거 어두운 거 이런 것만 쓰지 말고 내 이야기도 좀 해도 이라는 게 무슨 얘기 하니까 요즘 주변에 친구들이 자녀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백조와 백수가 그래 많답니다. 그 걔들이 집에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집을 떠나서 그 여자들이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려야 할 아주 그런 시기에 가득 찬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쓸쓸해하는 그게 아니고 떠나야 할 아이들이 떠나지 못하고 혹은 돌싱으로 돌아와 가지고 집을 가득 채우고 가슴을 가득 채우고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써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구나.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1인 가구 고독사를 다루다가 꽉 차서 괴로운 이야기도 한번 달아보자 싶어서 가득 찬 둥지라는 단편을 한 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난 작품집에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작품을 쓰면서 혼자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주만큼도 모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혼자 재밌어가지고 단편으로 쓰기도 아깝고 뭐 공부할 거 쳐다볼 게 너무 많아서 코로나로 들어앉아 있는 동안에 해양에 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보니까 뭐 아이스 팬케이크 이런 거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빙하가 되기 전에 얼음이 조그만하게 연잎처럼
얼어가지고 고개 끝이 이제 파도 같은 데 대해서 하얗게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었는데 아이스팬 케이크를 찍은 사진을 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야 연잎 같네. 연못에 뜬 연잎 같네. 이러는 거 그게 아니고 아이스팬 케이크란다 하니까 어머 자연이 이렇게 다들 닮았다더니 이것도 닮았네. 연잎알이 떠 있는 거하고 아이스팬 케이크하고 닮았네. 이러는 거 그래서 닮았구나 싶으면서 인간과 자연의 어떤 신비함 혹은 또 우리가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잘 살려서 다음 소설을 한번 잘 써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네, 이제 뭐 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소설에 대한 집중을 상당히 높이고 계시는 그런 이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토론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그 낭독을 소설 낭송, 소설 낭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는데요. 일단 고명자의 시인에서 나오셔가지고 소설의 한 대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꽃 한 송이 116페이지, 116페이지 맞습니다. 악질들이네요. 사람이 외로운 걸 이용하다니. 그런데 이 이불을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요. 아이고 총무님 별 걱정 다 하시네. 길에 내놓으면 누구라도 가져가 올겨울 따듯이 지내지 않겠소? 그러고 보니 그 양반 좋은 일 하고 가셨네. 아주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내가 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시험에 자꾸 떨어져 죽을 지경이라고 아저씨는 밤새 왜 그러느냐고 터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었을 것 같았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동숙 씨 고향이 어디랍니까? 산청 골짜기라던데 거기 형이 사는 모양이오만. 젊었을 때는 제법 잘 살았던 모양이던데요. 총무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머니가 얼른 말을 받았다. 이 씨가 그랬어? 그런 얘기는 통 못 해봤고 오늘 방 치우다가 사진을 몇 장 봤어요. 딸이 있던데요. 그 사람 팔자도 참. 딸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딸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인생도 이렇진 않았을 거라 했어. 그래도 한때 사장 소리도 들었다니 세상살이가 더 힘들었을 거고. 이 씨는 촌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봉제 공장을 다녔는데 기술을 배워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 했어. 그런다고 고향에 있던 논을 팔았는데 그때 형하고 척이 진 모양이었어. 어쨌든 융자도 내고 해서 기술자들 예닐고 때리고 코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복도 없지. 겨우 1년 지나 허리펼만 하다 싶을 때 IMF인가 뭔가 터졌다니. 그때가 42이었는데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달라고 졸라대서 딱 죽고 싶더라 했어. 그런데 그 심정을 말할 데가 없더라고. 돈을 벌면 형에게 논을 사주려고 했다면서 웃디다. 그 뒤로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마누라에게 화풀이를 했다니
어느 여자가 붙어 살겠어? 마누라가 딸을 데리고 떠난 후 한 20년 혼자 떠돌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았어. 남자들이 잘난 척해도 등신이지. 그놈의 IMF가 뭔지 사람 여러 잡은 모양이요. 여기 오는 장씨나 허씨도 그때 일자리 잃고 가족까지. 남자가 직장을 잃으면 그때부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와 나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가 울상을 지으며 봉투 속에 사진을 꺼냈다. 내가 종이꽃을 꺼내 사진 위에 놓았다. 그럼 이걸 어쩌지요? 아주머니는 우리가 꺼낸 것들을 유심히 보더니 삐죽 웃었다. 임자한테 보내야지 어쩌겠소? 라이터나 좀 내보소. 아주머니는 휴지통으로 쓰던 깡통을 꺼내 그것들을 넣고 사진 아래쪽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이동석 씨의 얼굴이 우그러드는 사진에 가려진 채 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차마 타는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듯이. 이씨, 그 꽃 안고 가서 딸 만나 잘 사소. 아주머니는 하늘을 향해 그렇게 소리쳤다. 푸른 하늘은 무연했다. 예, 고경자 선생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 연극 무대에 올려도 성성이 없을 만한 아주 잘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성 선생님의 낭송을 토론 마치고 마지막 이제 코너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문성 선생님의 낭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또렷해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내 안에 고인 말과 감췄던 분노와 수치심 따위로 뒤엉킨 유령 그물에 포박된 끔찍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제라도 내 안에 엉킨 것들을 풀어내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싶었고 또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자 내 안에서 천천히 파도가 일렁이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되밀려왔다. 그때는 내가 지금과는 무척 다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다. 나는 왜 종일토록 누워 배가 터지도록 과자를 바삭거렸던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나는 그토록 황홀해질 수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이제는 나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나는 내게 그렇게 물었다. 내 안에는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말과 가진 빛깔의 감정들이 태산만큼 쌓여 있었다. 내가 내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쌓아둠으로써 생이 무거워졌듯 스스로에게나 믿을 만한 누구에게나 내 삶을 드러낸다면 그만큼씩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는 이야기거리가 태산만큼 있는 셈이어서 그것들로 인해 풍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용기를 내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이야기라는 다리를 와간다면 삶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 순간 이것이 내 밑의 밑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어지면서 혀뿌리가 뻐근해지고 가슴까지 쿵덕거렸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개를 펼치고 강아지들도 덩달아 뛰어다녔다. 멀리 바라보이는 금빛 윤설이 고왔다. 그제야 그토록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던 S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다. 끝없이 밀려왔다 되돌아가는 파도는 모래사장에 희고 커다란 겹겹의 물꽃을 피워냈다. 수수만 년을 피었다 지고 다시 피어난 꽃들은 아름다웠다. 나는 허리 굽혀 꽃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쿨리지의 늙은 수비의 노래가 천천히 되울려왔다. 사람과 새와 짐승을 잘 사랑하는 이가 기도를 잘 하는 이라고. 크거나 작은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이가 가장 잘 기도하는 이라고. 네, 끝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답변을 듣고 그다음 이내숙 작가님께서 질문 두 개를, 왜냐하면 이내숙 작가님이 준비한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두 개를 연달아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 대한 품격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듯한 그런 이제 포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품격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작품에 가려져 있는 그런 이제 작가의 내면에 좀 인간에 대한 예라고 할까, 품격, 품위, 인격, 인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주고 싶은 것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품격론이라고 할까요? 예, 품격론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이제 답변이 곤란한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품격에 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품격이라 하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데요.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생물이라든지 심지어 무생물까지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그거를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에서 품격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혹은 수면 아래로 쓰여진 것은 살아오면서 그 품격을 지닌 사람과 지니지 못한 사람을 많이 겪은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인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자신의 어떤 존엄성인데 그걸 훼손당할 때는 상당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강자는 저 약자에게 왜 저런 태도를 취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 자체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혼자서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수들도 그 사정을 샅샅이 듣고 나면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이해하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불꽃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또 거기서 그것이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무언가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하게 된다면 공감을 하게 될 것이고, 공감을 하면
뭐 사랑이나 존중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의 품격은 다른 사람의 사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다. 그 존엄성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 누구나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참 지키기가 힘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예의가 없거나 정말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분들조차도 스스로 자기는 품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작가님의 어떤 불경론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어가지고 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반갑습니다. 임유숙입니다. 선생님 작품집 잘 읽었고요.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저 역시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이 좀 갔습니다. 우선 선생님 작품집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관통하고 제가 느낀 겁니다. 인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내 고통을 감추려 나를 속인 삶을 산 인물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반복적으로 학창 시절에 갑자기 찾아온 가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그런 인물들의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내밀한 관계, 라이벌이, 또 커다란 만찬, 아름다운 그 너머에 한 작품에 있는 그 등장인물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좀 뭐랄까 좀 선명하게 드러난 건 있으나 직접적인 그 대화 속에서 계속 이제 인물들이 말로 직접 이제 언급함으로써 구체화되기는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살 스며들었다는 느낌이 좀 덜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중수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수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그러니까 대화들을 중심으로 좀 가고 있었다. 그래서 좀 독백 소설 같은 느낌, 독백적인 느낌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다는 느낌 받았는데 좀 자전적인 소설 같은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작품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면이 있으신지? 모든 소설은 기억이고 또 모든 소설의 이야기들은 그 작가를 스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30% 정도가 사실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제가 이제 상상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 인물의 그 포지션이랄까요? 그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 받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그 작품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선생님 지금 정말 다양한 그 독서력이 느껴지는 정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저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인물들에 대한 거, 내밀한 관계하고 라이벌이라는 질문자와 대답하는 우리 주인공 이렇게 두 개로 좀 구성이 돼 있었는데 혹시 극적인 요소, 대본이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나 희곡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셨었던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희곡을 염두에 둔 적은 없고요. 네. 제 이야기가 대부분 보면은 약간 회화적이랄까. 이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많이 썼고 또 소통이라는 면, 소통.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한쪽이든지 드러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드러내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밑바닥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감, 이게 있어야 이제 드러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걸 보면 처음에는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보면은 대화가 된 거를 보면은 질문이 서로 오고 갑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드러낼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낼 때는 계산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것인가, 그게 꼭 비밀이 아니더라도 비밀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라이브러리는 좀 다른 이야기지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라이브러리는 제가 그 인간책을 보고 구상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인간책에 보면은 사람 책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숱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나도 한 인간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거기에 인간책에 이제 나오는 인물은 제가 뭐 이리저리 듣고 한 거를 그거다 붙여서 만드는 건데, 상대를 신뢰하고 말을 하고, 그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그 삼류 소설가는 이 시신기증자인 이 여인에게 자꾸 말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나 드러내기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집에 그 실린 작품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키워드가 기억하고 배려하고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은 이제 작가 개인의 유년에 대한 기억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공동체의 기억이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배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또 상대방에 대한 좀 이해라든지 뭐 존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만남 같은 경우는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만나거나 갈라지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고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사실 이제 모든 작품들이 상대적인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가님께서는 그 소설을 쓰실 때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걸 염두에 두시면서 쓰시는지, 이건 어찌 보면 작가의 소설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작품을 쓰시면서 어떤 측면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쓰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억이나 배려나 만남, 이게 전부 다 소통을 위한 그 전초전이겠죠.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는 등장인물들이 자기 자신 혹은 관련되는 다른 인물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럼으로써 자기를 잘 드러내어서 변화하고 성장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씁니다. 우리가 이제 늘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작품으로 작가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일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상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작품을 통해 가지고 형상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힘겹고 지난한 작업 같습니다. 특히 박영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상당히 그 시대가 현재입니다. 현재고 또 과거로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또 인제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현재와 교직시켜서 어떤 가치를 엮어내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겠죠. 예, 다음 임 선생님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이꽃 한 송이 작품이 제일 좀 뭐랄까요 리얼리티가 좀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질문들이 저도 자연스럽게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보면 이게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받은 게 여기 보면 그 커피 아줌마 있잖아요. 그 커피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동식 씨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은 이동석 씨 유품에 커피 아줌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와요. 그게 111페이지인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알고 다시 백에서 읽었던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이 커피 아줌마와 이동석 씨와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딱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이 아주머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동석 씨의 삶에 대해서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자 우리의 화자가 이동석 씨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삶까지도 한 번에 딱 이해를 해버려요. 우리 화자가. 저는 아버지가 도입부에서 엄청 포악한 아버지로만 그려지다가 갑자기 이동석 씨의 삶을 이 커피 아줌마의 해설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를 이해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주머니와 이동석 씨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유품에서 나온 아주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인데 이게 어떤 고리가 있었는데 내가 잘 캐치를 못한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좀 빼버리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동석 씨는 이 커피 아줌마의 그 커피를 자주 마시는 거죠. 그 동네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며 가며 커피를 마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 아주머니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하고 이동석 씨의 특별한 관계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주머니고 그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고리를 앞에 특별히 부여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보면 110페이지에 보면 사진 한쪽이 삼박 잘려나가 그와 한쪽 팔이 잘려나간 딸만 보이는 유치원 입학 기념사진 중년 여인의 사진. 이 여자는 총무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는 사람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 동네 길카페 아주머니 맞죠? 젊었을 때 사진인데 그게 왜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 장치가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읽으면서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도입부에서는 계절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 종이꽃 한 송이에.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왜 시치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왜 그 2달이죠? 2달 지나고 발견하나요? 네. 그러면 이 보시원에서 2달 동안 사람이 죽어나간 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거겠죠. 비판적인 시선이긴 하나 오히려 그 도입부에서 계절에 대한 거를 확 깔아주고 갔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갔을 텐데 저도 처음 읽으면서 2달 동안이나 몰랐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절을 뒤에 가서 좀 풀어놓으시거든요. 105페이지쯤에 가면 이제 갑자기 이 겨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동식석이라는 이름이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다가 뒤에 가서 이제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또 이름이 좀 언급되는 느낌? 그런 느낌. 이동석 씨 이름은 아주머니가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종무가 네.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동석 씨하고 이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방의 번호로 불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름을 찾은 거죠. 예, 그 좀 약간 비인간적인 세상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그런 걸 은연중에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호로 불리다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주인공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된 예,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윗세대의 삶을 이해하게 만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소통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사람이 살면서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뭐 윗세대의 모습을 뭐 이리저리 보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일일이 뭐 설명을 단편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 젊은이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에서 이제 이해하는 그 지점으로 딱 넘어갈 때 갑자기 이렇게 목이 쿵 메였다던가 이런 표현에서 조금 더 뭔가 고리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충분한 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 이동석 씨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매숙 씨가 지금 고리 이야기를 계속을 하는데 이 글의 분위기로 봐서 그 사람이 읽는 사람이 뭐 느끼겠지 싶어서 넘어갔지 일일이 뭐 그런 장치를 하기에는 뭐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로 잡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이꽃 관련해서 마지막에 열린 결말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예상하시는 독자 각각의 결말이 있기를 희망하니까 이렇게 열린 결말을 네. 하셨을 건데 선생님께서 희망하시는 이 작품의 결말은 혹시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 작품의 결말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희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독자가 상상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를 하나요? 선생님 설정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설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독자가 네. 그 이야기를 수용하는 독자가 제각각 제 마음속에서 그려보기를 바랬습니다. 네, 희망하신 결말은 없었던 걸로. 네, 저는 결말은 생각은 안 하고 수용자가 각자 자기 어떤 스키마에 의해서 각자가 그려보도록 그냥 쓴 겁니다. 왠지 저는 자꾸 화해하게 되는 걸 결말을 좀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 작품이 이제 나가는 그 절차가 진행 양상이 그렇게 좀 약간 끌어주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조금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끌고 가기는 했는데 네. 결론은 독자가 내야 되겠죠. 예, 이명숙 쌤의 날카로운 질문. 예. 그리고 이제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방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 작가님의 논리. 제가 이 말씀을 뭐 듣고 보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로 해도 참 그죠? 참 이 감정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는데
글로서 꼬치꼬치 따지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왜냐면 글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 사실 박영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품이 상당히 잔잔하고 은은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좀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그 부류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아주 은은하게, 그러니까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뭐 조곤조곤 그리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뭐 주는 작품들을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시거든요. 특히 이제 내밀한 관계나 은빛 여우의 내부 같은 경우는 주로 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의 어떤 내면을 아주 잘 조곤조곤 잘 드러내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영애 선생님의 작품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다고 할까요? 가장 잘 드러나는 소재가 유년의 어떤 청소년기, 성장기 어떤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둡고 좀 그늘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 정말 작가님의 어떤 삶이 어릴 때 삶이 어땠길래 하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기회에 작가님의 청소년기 때 성장기 때 가장 크게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민숙 씨가 종이꽃 한 송이 계절이 안 나왔다 했지요. 뒤에 나와. 아니 뒤에 나온다 했지요. 그게 도입부에 나옵니다. 88쪽에 보면 내가 이상하다 싶다. 88쪽에 보면 위에서 6째 줄에 여전히 종무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나 보풀이 핀 얇은 스웨터를 걸친 채 어깨를 웅성거렸다. 스웨터를 입으면은 추운 계절이지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렇게 쭉 끌고 갔는데 뭐 그렇습니다. 스웨터를 입었다면 추운 날씨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청소년기에 어려웠던 거는 지나고 보니까 큰 게 아니었어요. 큰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이면 니는 뭐가 제일 힘들었니? 니는 뭐가 제일 힘들었니?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가장 적은 거였다는 게 요즘의 결론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갖고 우리는 평생 힘들었다. 우리 아버지 그 장례식에도 안 갔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참 사람의 고통이 가지가지였구나.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이 아주 적은 고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청소년기에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하면 단절감이었습니다. 단절감.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이 바뀌니까 사는 공간, 그 다음에 사는 생활 모습, 친구들까지 전부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A에 살다가 B로 갔는데 나는 분명히 내 몸은 B에인데 마음은 아직 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 지체라 하나? 심리적인 지체 현상 때문에 내 몸하고 마음이 따로 찢어진 느낌. 그래서 나는 A에도 속하지 못하고 B에도 속하지 못하고 내가 어중간히 붕 떠있는 단절된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단절된 느낌을 극복하기까지 한 결혼하고 애를 놓고 나서야 그 단절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뭐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속에는 항상 그 단절감, 뭔가 끊어진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불균등성, 균등하지 않다는 거. 이제 잘 살았던 시절과 힘들게 살았던 시절의 어떤 불균형감이라는 거는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들 간의 관계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 속에서 불균등성.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동안에 무척 힘들었다는 것. 왜 세상이 이렇지? 계속 저렇게 살았으면, A에서 살았으면 아무 고민 없이 좋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렇게 살 건데 왜 이렇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균등하지? 이제 그런 물음, 그 이제 하느님한테도 묻고 부처님한테도 묻고 온갖 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크고 나서 생각하니까 세상에는 수렴되는 질문도 있고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아주 쉬운 수렴되는 질문도 있고 답이 딱 없는 확산되는 문제도 있고 그 확산되는 문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확산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어린데 왜 이러냐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 힘들었다는 거. 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왜라는 질문 속에 하느님, 부처님, 당신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오래 물었는데 그 대답은 제가 한 30 넘어 엔도슈사쿠의 그 침묵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침묵에 보면 그 신부가 배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표상을 발로 밟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디 계시느냐고 외치니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너와 같이 있다.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는 그를 읽는 순간 내가 그렇게 당신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을 때 내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하는 대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청소년기에 어떤 느꼈던 단절감, 그 다음에 그 불균형에 대한 분노, 혹은 그 당신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 없는 그 질문을 외쳤던 것, 그것들이 결국은 소설을 쓰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밑그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유년이나 성장기에서 고통과 불민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데요. 유독 이제 선생님 작품에서 강조점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가 상상하기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그다음에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그림돼가지고 지금 소설을 또 쓰게 또 느꼈겠지요. 그다음 바로 임혜숙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커다란 만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부산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게 지금 나오지 않을 듯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진성이라든가 증상공원. 전 증상공원의 그 역사가 그런 줄 정말 선생님 작품 읽고 알았는데요. 제목이 그 그려진 이야기에 비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되게 커다란 만찬이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제목이 가지는 의미, 그 선생님 한번 해석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커다란 만찬이라는 제목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산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부산에 오래 살은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가 옛날 우리 부산 진성이 있었던 곳이고 또 임진왜란 때 첫 패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설을 쭉 써오고 신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어느 날 동구청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달빛 인문학을 말하다 하는 거기 2013년인가 강연을 하게 돼서 그 강연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을 쓴 게 커다란 만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다란 만찬을 쓰기 위해서 그 자료 조사를 하고 또 그 실제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실제로 강연을 하러 가니까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동구 의회 의원들도 오고 그때 무슨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막 압수수색도 하고 주민들이 한 300명쯤 왔어요. 300명쯤 와가지고 제가 정산의 숨은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그 공동묘지가 헐리고 그 동물원을 짓던 그 과정, 그 이제 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그 사람들은 공동묘지 우우 하는 이야기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시작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그 기억의 터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이래 살았거나 숨진 사람들, 거기는 임진왜란 때 숨진 분들의 넋이 숨어 있고 또 동물원 그 묘지에 있었던 분들, 또 트랙터로 그 묘지를 갈 때 갈려 나간 분들 이렇게 많이 계셔서 그 넋들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떤 애도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들이 다 수습이 못 되고 거기에 묻힌 분들도 계실 건데 동래성 해자를 팠을 때 그 유골이 나온 걸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계실 거고 또 공동묘지에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를 부산 진성이라 하지도 않고 그냥 중상공원이라고 부르고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들을 그저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분들과 함께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숨져간 분들을 먼저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존엄한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으로 하는 커다란 애도를 받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커다란 만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몇 년, 5, 6년 전인가요? 그때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평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예전에 살았던 청산, 그러니까 지금 자성, 그러니까 수정도서 쪽이죠. 그쪽에 동부도서관, 예, 동부도서관, 예. 차를 태우고 구경을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가 태우고 쌤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거니와 면허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 죄송하게도 선생님이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그때 비가 왔었죠. 예. 어릴 때 살던 그 장소하고 또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때 정산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부산의 작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한 대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설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작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혹은 쓰시고 계시는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정산을 그 평생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편을 거기를 중심 무대로 해서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소설은 놔두고 일단 그 커다란 만찬 같은 작품을 어떻게 대사회적인 기능을 소설이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부산에 살아도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소설가는 보여주기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보여주기다. 보여주고 드러냄으로써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알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산에 살면서 거기에 사는 많은 그 존중받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것이다. 또 그 공동묘지가 파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것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야기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 중학교 때 1년을 사는 곳인데 평생을 지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장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나중에 저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학교를 가면 애들은 인류학교에 갈 생각으로 문제집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졌어요. 우리 교실에서 정산이 빤히 보이는 곳인데 저기가 그런 곳이고 지금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애들은 전혀 남의 일에 관심 없고 내가 다음에 몇 등 할 것밖에 신경을 안 쓰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 과정에서 좀 단절감, 참 외롭구나, 말할 사람이 없어 참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나중에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좀 커서 내가 대학을 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 거기 자주 갔어요. 자주 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 장소가 무장소화 됐다는 거. 거기가 임진왜란 때 부산 진성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없고 성터만 이렇게 몇 개 남아있고 그게 왜냐하면 진성을 점령한 그 왜군이 외식으로 성을 이제 새로 쌓았습니다. 그 우리 성은 평성인데 거기 성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를 빼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성을 지었는데 대각할 때 모조리 태워버렸기 때문에 성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0 돼서부터 거기를 쓰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수시로 가봐도 안내판에 뭐 지금은 정산공원인데 그때는 정산체육공원이래요. 정산 뭐 체육공원 여기는 뭐 축구장, 족구장, 뭐 화장실 뭐 이런 안내판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제가 그 장소와 경험 이런 따위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장소의 무장소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린 무장소화,
장소의 특성을 없애버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여기에서 이 성이라는 흔적, 커다란 역사마저 사라졌는데 개인의 일상사는 말할 것도 없이 깡그리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진왜란 때의 일상사는 쓸 수 없지만 동물원이 들어서고 불도저가 동물원을 하고 무덤들이 파헤쳐지던 그런 거는 내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고 또 거기에 수시로 올라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여러 번 가니까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자료를 좀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의의 어떤 역사 속에 우리가 개인이 겪은 일상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된 어떤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쭉 썼는데, 그렇게 소설을 쓰고 나니까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사회적인 기능이구나 싶었던 게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대학의 교수가 제 책을 읽고 자기 대학의 도시 건축을 하는 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부산시의 정치적인 뭐 그런 건이 있었든지, 또 부산에서 뭐 그 삼북도로 뭐 재개발 사업 혹은 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뒤에 정산에 가보니까 정산에 관한 유래도 조금 써놨고, 그 다음에는 한참 뒤에 가니까 정산 입구에 오른편에 정산은 동부의 뿌리 해갖고 엄청나게 그 벽면에 써놨어요. 그래서 100% 내가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구나 싶었는데, 소설에도 제가 그 정산에 대한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대안을 소설에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안내문과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뭐 기록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지금 잘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정산공원을 정산공원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걸 부산 진성공원이라 불러야 된다. 그렇게 소설 속에 주장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정산공원이 지금은 정산공원이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정산체육공원이었거든요. 정산체육공원 하고 써놨네. 근데 지금 가면 정산공원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부산 진성공원이라 바꿔도 괜찮지 않나. 그게 정말로 그 장소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놨고, 하나는 그곳을 찾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으니까 그곳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산의 역사를 알리자는 그 생각으로 관광버스를 다니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 쪽에 보면 그 베를린에서 유태인들이 잡혀가던 노선으로 그 열차를 운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도 지금 비어있는 부산 진역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가 부산 진성에 올라갔다가 그 영가대도 가고 또 그 밑에 전공단, 정발장군을 모신 전공단에도 가고 또 그 다음에 정발장군 동상에도 가고 부산 진성도 하고, 그러니까 동구에 부산 진성하고 관련이 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 관광 버스를 만들자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의 유래를 알리는 표지는 정산에 이제 안착이 되고 두 군데는 서 있고 정산에 그 표지 세우는 거는 됐고 그다음 이제 이름 바꾸는 거 하고 관광 버스를 다니는 거 하고 그거 두 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뭐 소설을 자꾸 쓰다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가의 대사회적인 이런 기능을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이 있던 사람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에 선생님께서 증산에 대한 말씀 참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기억은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고민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선생님 작품들 중에서 이제 은빛 여우의 내부는 좀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인가요?를 만나는 모든 소설은 그 사람을 스쳐온 거라 했지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게 묻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화자가요. 과거에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거 맞지? 은빛 치고 여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미리 연습이라도 하든 내 집 미러 넘어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2인칭을 바꾸시죠. 1인칭 화자에서 이제 당신이라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쭉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파리 텍사스 얘기 나오기 전에 파리 텍사스 잠깐만 체킹 보면 다음에 내가 다 하지 못한 말을 다음에 나도 만나면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의 화자는 우리의 주인공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다음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을 다음에 만나면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자가 전 좀 안타까웠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에서 대학에 가서까지도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단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는 인물이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화자부터 주인공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다음에 만난다면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말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서 파리 텍사스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살짝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과거에 사랑했던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라는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 같았습니다. 끝부분에서 다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화자의 안타까움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겠다 이런 말이죠. 네, 내밀한 관계나 라이브러리나 이쪽에서 다 그런 인물들이어서 제가 이 은빛 여우의 내부에서는 우리의 인물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구나 하고 대충 이제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당신의 변한 모습에 실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지 상상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 선생님의 작가의 말에 보면 참 저도 이거를 빨간 줄로, 저는 사실은 책을 받으면 제일 먼저 작가의 말을 먼저 읽어보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를 먼저 제가 인지를 하고 작품을 읽으면 좀 오해하지 않고 읽게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읽는데 빨간 줄로 제가 체킹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301페이지에 보면 왜 소설을 쓰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고 스스로 답을 쓰셨더라고요.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이 공감하고 스스로를 변혁하며 미래를 바꾸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나 슬픔의 바다 건너 저 너머의 아름다움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딱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나는 과연 왜 소설 쓰는 것만 난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게 됐다라는 고백을 선생님께 드리고 전 여기서 질문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8시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혹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만 간단하게 그 질문을 드리고 작가분께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상사 선생님. 예. 저 책을 처음에 받았을 때 여태까지 제가 박영 애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책을 또 박영 애로 있어가지고 오창가? 이랬더니 이거 아마 필명으로 선생님이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 의도하고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서울에서 나이 많으신 그 연세대 출신의 박영애 씨가 있대요. 있는데 그쪽이 직접 말하는 거 아니고 중간에서 헷갈린다. 이름 좀 바꿔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중간에 누가 이름을 바꾸는 게 안 좋겠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뭐 필명을 가지는 것도 괜찮고 서울에서 헷갈린단다 이라는 게래. 그래서 뭐 바꿀 것도 없지 하고 박영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무게도 있어 비라고요. 저는 또 그런 게 아니고 심오하게 이제 바다 이야기, 해양 소설을 많이 쓰시려고 이제 영예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소설을 계속 아니요, 인터넷에서도 그분하고 저하고 작품이 막 섞여 있는 거라. 제한테 그분 작품이 섞여 있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인터넷 뭐 소개 같은데도. 근데 그분은 저보다 유명하고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필명 삼아 바꿨습니다. 그럼 이름을 썩 바꾸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바꾸고 싶어서 저 혼자 생각에 영혜? 애자 닮은 이름이 별로 안 좋다던데 그러면 가설 하나 씌울까 하고 영혜로 지은 겁니다. 저도 책을 바라보고 이건 대참사인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사죠. 네, 참사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작가의 김여아 김시인이라고 계시죠. 원래는 김재용, 자기 그 서울의 김재용 교수님 계시네요. 예. 그 자기한테 보내야 할 책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상당히 이제 난처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영혜라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름 위에 모자를 이제 걸쳤다. 이제 좀 더 중후하고 물론 이제 뭐 중후하고 상당히 무게 있는 작품을 쓰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후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쓰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게 앞으로 훌륭한 작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